훨씬 고급하게 그 환율 변동 효과 보겠습니다. 네, 환율의 그 변동은 이렇게 이제 크게 용어의 정의, 네, 호수 기간말 보고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환율 변동 효과 고급회계 쪽에서 좀 다루고 있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분야는 사채 쪽, 우리 금융부채 쪽에 대해서 이제 외화로 된 그 사채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업장 환산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환율 변동 효과, 기존 환율 변동 효과는 우리가 이제 개별해서 다루는 기준하고 연결적으로 다루는 기준 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능 투과에 의한 외화 거래 보고 이게 이제 별도 개념, 우리가 외화 부채, 외화 사채를 갖고 있을 때 회계 처리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거고, 기능 통화가 아닌 표시 통화의 사용,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연결할 때 많이 쓰는 그 기준서입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적용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화 거래하고 외화 잔액. 그러니까 외화 거래는 이제 손익을 트랜지션을 처리할 때를 얘기하는 거, 외화 잔액이라는 거는 채권 채무죠. BS 쪽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S 쪽 회계 처리하고 우리가 기존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총괄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포함하는 해외사업장, 말씀드린 해외사업장 쪽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별도 개념, 별도 재무제표, 얘는 연결, 지분법 적용할 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표를 표시통으로 환산, 얘도 약간 연결이죠. 연결 개념에 있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환율 변동 효과를 하실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그 기능 통화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네, 표시 통화, 기능 통화하고 표시 통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는 뭐 다른 기준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하고 외부하고 거래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고, 기능 통화를 보시면 이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활동의 통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장부 통화, 쉽게 얘기해서 장부 통화, 회사의 기본이 되는 통화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회사의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래를 기록해야 되냐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냐, 그게 아니라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입니다.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게 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 환경,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재 법인이더라도 우리가 주로 미국 이런 데하고, 미국이라든지 뭐 사우디 이런 중동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를 많이 한다. 주된 매출하고 매입이 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 많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인건비는 되게 포션이 작고 원가 쪽에 이제 포션이 하다. 근데 얘도 수입도 USD, 수출도 USD다. 대부분의 포션이. 그러면은 실제 한국 법인은 우리 한국 법인이더라도, 한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KRW인데, KRW라 하더라도 USD가 기능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소재의 로컬 통화가 다른 거예요. 로컬 통화가 다르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법인 엔티티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통화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감 환율은 보고기업 말의 환율입니다. 보고기업 말. 그래서 12월 말 법인은 12월 말 법인, 그 다음에 12월 말 법인이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그러면 3월 31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시체는 이제 우리 연결 쪽에서 다 나오는 거고, 외화. 그 다음에 이제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기능통화 아닌 것들은 다 외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국 법인이 있으면 KRW도 이 법인 입장에서는 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환차이는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그 환율을 다른 통화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환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환산 차이. 네, 표시통화가 중요하죠. 또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은 이유가 이 법인 한국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USD로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통화가 USD입니다. USD인데 우리가 거래소 한국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라면 USD로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제 이해관계자들한테 USD로 나온 재무제표를 이제 보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표시통화가 원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화.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는 원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화. 그 표시통화, 보고통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보고통화. 혼용해서 쓰는데, 표시통화. 우리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외부 이용자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통화는. 기업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기능통화고, 내부적으로 레포팅 할 때 쓰는 게 표시통화입니다. 그래서 표시통화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한국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한테 줄 때는 KRW 하는 거고, 이 법인이 유럽에서 가서 유럽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고할 때는 유로가 되겠죠. 그래서 표시통화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기능통화는 하나가 되는 거죠. 컨셉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표시할 때. 해외 사업장은 이제 보고기업과 다른 기업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 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정. 종속기업, 관계기업, 약정이나 지정. 해외에 있는 거예요. 해외. 다른 국가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에 대한 순투자는 해외 사업장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에 해당.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자산이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자본에 대한 보고기업에 대한 지분 해당 금액. 약간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하시고 처음 하시거나 하실 때 중요한 개념은 이제 기능통화하고 표시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통화는 그 회사가 장부에 쓰는 거. 실제로 내부적으로 장부 관리할 때 쓰는 게 그 기능통화고, 외부한테 표시할 때, 표현하고자 할 때 표시통화입니다. 현물 환율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 쓰는 거예요. 현재 시장. 현물 환율인데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 받고 떼는 게 그 현물 환율입니다. 합배성 항목은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계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배성이냐 비합배성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배성 정의는 보유하는 화폐 단위들과 확정되거나 결정하는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 부채.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한 자산 부채. 그러니까 합배성 단위는 쉽게 얘기해서 합배성 항목은 쉽게 해서 환율에 노출된 거예요. 환율에 노출된 겁니다. 이게 합배성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대한 교환 비율.
그래서 이제 기준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능 통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 통화. 기능 통화가 이제 그 새로운 개념, 우리 기준서 만들 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서 첫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활동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사용하는 환경을 만다. 기능 통화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주요 기능이 주요 통화 그 고려 항목이 있고 부수적인 게 있어, 보조적인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주요 항목인데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그다음에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력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그다음에 재화를 공급한 용역을 제공하는 데 따른 노무 원가. 재료 원가가 그 밖의 원가에 주는 영향을 미치는 통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결정하는 게 이제 그 주된 활동, 매출과 매입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데 노출된 통화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과 매입이 주로 USD 항목.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은 원가라면 뭐 그 수입이 많아도 노무 원가 때문에 이제 KRW 될 수 있는데 인건비가 극히 낮은 그 다음에 수입하는 물건이 많은 것들은 이제 USD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요거 갖고 이제 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결정하기 애매할 때는 다음에 보조적인 항목으로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재무활동 할 때 조달되는 통화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의 기능 통화를 할 때, 우리 해외 사업장의 기능 통화 결정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해외 사업장 기능 통화할 때도.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 사업장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KRW를 주로 하는데, 이제 그 남미 쪽 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이제 현지 통화하고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USD니까 USD가 있으면 그 국내에 있는 실무적으로 남미에 있는 그 법인 사업장한테 USD를 이제 기능 통화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본사에서 이제 남미 쪽하고 거래할 때는 우리가 투자 자금을 주는데 대부분 USD로 나가겠죠. USD로 나가고 이쪽도 주로 수출입을 많이 할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고 그 거래하는 포션을 주로 차지하는 게 외화 현지 통화보다는 USD로 많이 할 거예요. 현지 통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가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USD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USD로 결제를 많이 해준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그 남미 국가에 있지만 USD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외법인 남미 같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국가들은 USD를 기능 통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통화는, 이제 보시면,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 그래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실제 거래 상황과 변화가 있다면 그러지 않는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실제 이제 기능통화, 그냥 실제 우리가 실무는 뭐 회계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능 통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기능 통화 변경.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능 통화가 우리가 앞에 이제 기능 통화 결정할 때 보면 주된 영업 환경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환경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매출하고 매입하는 이런 프로세스 다 바뀌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회사가 약간 그게 맞는지, 실제로 이제 기능 통화가 바뀌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능 통화를 한번 세팅하면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런 걸 둔 거예요. 뭐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데 진짜 큰 변화가 있으면 바꿔야지 어떻게, 뭐 이런 개념으로 문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통화가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이 이제 인플레이션 하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기능 통화로 이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순투자. 순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아까 보통 순자산에 대한 지분이에요. 순자산에 대한 지분입니다. 지분.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순투자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자산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주식의 계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해외다 보니까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 증자, 자본 증자 있는데 해외 환경이 국가들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자 이렇게, 왜냐면 뭐 우리가 투자 잘못했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감자 같은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자 같은 게 어려울 수가 있으면 이렇게 자본금 투자 주식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해소하기 좀 편하게 채권의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의 계정을 이제 바꾸는 거죠. 실제는 투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그 법인이 채권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결제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채권인데 순투자 성격인 거, 채권인 거는 우리가 채권으로 보지 않고 순투자, 이런 투자 주식처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투자에서 이러한 합해서 항목에는 장기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당연히 매출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매출 거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만약 이런 성격이라면 거의 분식이죠, 분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여금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내에서도 대여금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 증자보다 대여금. 국내 입장에서 대여금을 많이 가죠. 해외 법인한테 대여금. 그래서 해외 법인한테 나가면 이 대여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별도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환산하게 되면 환산이익을 잡습니다. 환산이익. 대여금 변동하고 뭐 환산이익, 환산 손실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이익을 잡아요. 일반적인 대여금을 이렇게 잡는데 얘가 이제 순투자다. 순투자로 가면 얘를 환산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산이익을 없애주고 이제 기타 포괄 성격으로 이제 보내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여금이 순투자 성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대여금하고 순투자성 대여금하고 이제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별도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연결적으로 어차피 이제 상계에서 사라지는데 이 환산 변동 효과를 처리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그냥 대여금은 대여금이지 뭐 순투자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고기업의 해외사 순투자 일부는 합배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 외환 차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 차이가 나오잖아요. 외환 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나 해합장이 개별 재무제표 당기손익으로 이렇게 이제 개별해서 보고할 때는 당기손익으로 이렇게 이제 한산 이후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에서 포괄하는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해외에서 포괄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도 쉽게 얘기하면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겠죠.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는 이런 외환 차이를 처음부터 기타 포괄 손실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을 재분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여금을 구분해야 돼요. 대여금 같은 게 있으면 얘가 순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대여금이 순투자면 별도에서 회계 처리했던 이 한산이익을 제거해주고, 한산이 이런 식으로 제거해준 다음에 기타 포괄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도 이런 게 실제로 있는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 놓치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해외 사업장에서는 순투자 개념으로 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해외 사업장의 순투자는 다시 좀 정리해주면, 순투자는 합칠 때, 연결에서는 외환 차이를 기타 포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이 순투자 성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배성 항목이 나오는데, 합배성 항목은 좀 본질적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합배 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얼마가 결정될지 잘 모르는 합회로, 외화로 결정된 거죠, 외화로. 그래서 이제 합배성 항목과 우리가 이제 비합배성 항목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비합배성 항목은 한산할 필요가 없죠. 한산할 필요가 없고, 합배성 항목과 지금 나눈 게 비합배성 항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배성 항목은 아까 우리 나왔던 기말 환율, 보고 기말 환율로 한산합니다. 기말 환율로 한산하고. 그 다음에 비합배성 항목의 본질은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합배 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거나 지급할 의미가 없다. 끝난 거예요. 비합배성은 이제 시도원권으로 끝난 겁니다. 시도원권으로 끝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한산하지 않죠. 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합배성 항목과 비합배성 항목을 좀 구분할 실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한산 방법 요약인데, 한산 방법의 요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은 보고 기업이 다수의 개별 기업으로 구성되죠. 그다음 연결 실제로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 기업 공동약점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점은 해외 지점 내 거고, 얘네들은 이제 약간 조인트 벤처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죠. 이렇게 했을 때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는 보고기업의 재무 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를 한산한다. 이제
기능 통화로 환산한다는 거죠. 보고 통화로. 표시 통화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보고 통화. 보고는 어떤 통화든지 표시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기능 통화는 하나인데, 기능 통화는 하나입니다. 기능 통화는 하나인데, 표시 통화는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2개 이상. 멀티죠, 멀티.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USD로도 보고할 수가 있고, 유로도 보고할 수도 있고, 뭐, 중국 통화도 좀 보고할 수 있고, 일본 통화도 보고할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시 통화는 한계가 아니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그럴 때는 변동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에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이 없는 회사도 표시 통화는 여러 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통화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시 통화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표시, 우리가 재무제표 기능 통화를 투자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환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통화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 통화에 의한 외화 거래 보고. 그래서 앞에 나온 거는 환산 방법의 요약에서는 이제 그 표시 통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표시 통화. 기능 통화는 하나지만 표시 통화는 하나가 아니다. 그냥 여러 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로. 1대 n의 관계입니다. 1대 n의 관계.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능 통화 외화 거래를 보고는 이제 우리 개별법인 입장에서의 환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최초 인식할 때, 외화 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 있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외화 거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거를, 환산해야 되는지를 대상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외화 거래는 무엇인가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한 용의 매화, 지급하는 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외화로 표시된 자산 취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해할 때는 외화가 뭔지 알면 돼요. 외화. 그러니까 보시면 외화로 거래된 거에 대해서 환산한 거니까. 외화가 뭐냐면, 외화는 앞에 나온 것처럼 기능 통화가 아닌 거. 기능 통화가 아닌 건 다 외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통화 아닌 걸로 우리가 거래하면 전부 다 외화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이 외화 기능 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금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거래일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을 한다.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다. 겁니다. 거래일 환율.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이제 거래일 환율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거래일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예외를 준 거죠, 예외. 실무적으로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 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그러니까 일주 혹은 한 달. 평균 환율 쓴 거죠, 평균 환율. 평균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외적 평균 환율이 인정해준다. 인정해 주는데 변동성이 약간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높으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또 높으면 이런 평균 환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캐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원칙은 거래일 때 환율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우리가 거래일자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개별에서는 거래일자별로, 은행에서 이제 최초 고시, 이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준 환율을 씁니다. 기준 환율.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고시화 환율이 있어요. 고시화 환율. 외환은행이든지 이제 서울 외국환 중개 뭐 이런 데 보면 기준 환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시 환율이라는 게 있고,
고시환율이라는 게 있고, 이제 최초가 있고, 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는 그날 시작할 때 최초 환율 알려줘요. 최초. 오늘은 이 환율을 거래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최종 환율 거래를 그날 또 쫙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마감 환율, 그날에 마감 환율을 합니다. 마감 환율은 좀 늦게 나오겠죠.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실무적으로는 최초 고시와 환율을 우리가 받아서 그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최초 고시 환율을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고시 환율, 거래 일자의 최초 고시 환율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기만 지금 앞에서는 우리 이제 최초 거래일에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기간말. 보고 기만 할 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합배성 항목과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원가, 비합배성.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한 비합배성. 이걸로 좀 쪼개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합배성 환율은 마감 환율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거래일이죠, 거래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합배성, 그 외 항목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른 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한 번만 하는 거고, 얘는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마다 하는 거고, 얘는 마감할 때마다. 여러 번 하는 거고, 얘는 딱 한 번.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감일, 정해진 거고, 얘는 공정가치가 한 날, 지금 공정가치를 평가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